당신의 노후 정말 안녕하십니까? 예, 김보미입니다. 길어진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사적연금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상품도 다양하고 또 제도 역시 복잡한 데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과연 내게 맞는 연금 상품은 어떤 건지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보고 또 효과적인 연금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연금저축 계좌 규모는 130조 원으로 3년 새 2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구분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상품에 주로 가입하고 있고 또 수익률은 어떨까요? 먼저 상품 유형별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 3월 기준으로 총 130조 원 가운데 연금저축보험이 96조 2천억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금저축 신탁이 16조 8천억 원,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적은 12조 6천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유형별 수익률도 참 궁금한데요. 공제와 세금까지 고려한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펀드가 7.1%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은 5.2%, 손해보험이 5%, 은행의 신탁상품 수익률은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리적인 개인연금 선택을 위한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류경식 상무님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오원석 팀장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적연금, 이 중에서도 퇴직연금을 좀 제외하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좀 몇 차례 제도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류경식 상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개인연금 제도는 크게 두 번의 변화를 좀 겪었습니다. 이제 개인연금이란 일반적인 용어하고 조금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구개인연금이라고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2000년 12월까지 가입이 이제 가능했던 상품인데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었던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2001년 1월부터 조금 더 변경된 상품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연금저축입니다. 이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그리고 비과세 대신에 연금소득세가 이제 부과되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이 다시 한번 또 바뀌는데 2013년 1월에 연금저축 계좌제도로 이제 바뀌거든요. 이게 연간 1,800 한도하고 그 중에서 연 4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동일한데 기존의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가입자 제한이 있었던 것이 지금은 현재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제한이 좀 사라졌고요. 또한 이제 과거 연금저축은 일계좌의 하나의 상품 제도였는데 현재의 연금저축 계좌 제도는 한 계좌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배당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 한 계좌에서 여러 개의 펀드 상품을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건으로만 본다면 가장 처음에 시행이 됐던 이 개인연금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계좌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개인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어느 것보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2년까지 판매가 됐던 연금 저축 가입자가 지금의 이제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거나 또 계좌 내에서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2001년부터 이제 변경돼서 되었던 연금저축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기회로 한번 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도 상품 간의 이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펀드로 이전을 한다거나 뭐 보험에서 신탁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탁에서 펀드로 이전을 한다거나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도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중한 연금자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를 통해서 좀 새롭게 관리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최근에 시행이 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펀드, 신탁, 보험 이렇게 좀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앞서 보셨듯이 보험 투자 비중이 전체의 약 74% 정도로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중이 전체의 한 10%가 채 못 됐는데요. 오원석 팀장님, 이렇게 연금을 보험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결국 그 보험이라는 것은 그 미래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러한 대비 성격의 상품인데요. 근데 노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금도 보험으로서 가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높은 금리, 그러니까 뭐 공시율이나 아니면은 최저보증 이율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인지라 사실은 투자라는 부분들을 좀 권유드리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투자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 근데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 그 고수익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게 현실이시고요. 이 보통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미만의 그런 투자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수익 단기를 추구하다 보니 이러한 투자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단기 투자는 그 투자 위험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단점들이 있고 높은 수익률도 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높은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 기간이 좀 장기화되면 될수록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변동성들이 줄어들고 손실 확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기간에 이어서 이제 투자 방식인데요. 보통 투자자분들은 뭐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어떤 편향들이 있습니다. 그 편향들은 이제 증시에 대한 그런 낙관, 내가 전망하는 것에 대한 낙관, 그리고 내가 예측하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감, 그리고 손실, 막상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손실을 회피해버리는 이러한 그 편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집중 투자고 이제 그 내가 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그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뭐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생각에 이제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부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 곳에 그 집중하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분산해서 투자했을 때가 좀 낮은 위험으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연금 관리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연금 펀드 가입률이 이렇게 좀 저조한 데에는 뭐 펀드로 수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또 요즘에 누가 펀드를 하냐라고 하는 좀 펀드 부신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투자자들이 펀드를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뭐 펀드가 주식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수익률이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국내의 투자나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주가 예측을 좀 기반으로 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최근의 수익률들, 최근의 수익률이 좋았을 때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이 점차 오르면 주위에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입이 좀 늘어나는데, 근데 그 가입했을 때가 사실은 많이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바로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하지만 또 그 기간을 또 지나서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서
바닥으로 갔을 때는 이제 또 참다가 또 못 참아서 좀 나가시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반복들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투자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장기로 사실은 투자하시는 부분들을 좀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이 표를 보시면 좌측에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오른쪽에 잦은 매매를 했던 것들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치를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은 좋은 상품을 골라서 투자자의 길게 투자했을 때 그러한 인내에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펀드 투자가 좀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좀 어디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가 괜찮다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면 그때가 이제 꼭지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자산일수록 이렇게 장기 투자는 정말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제 대표적인 연금 펀드 상품인 TDF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TDF가 미국에서는 한 20년 정도 가량 된 이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 TDF 상품들을 출시할 때는 보통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들이랑 좀 협업을 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D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모델로도 직접 운용을 한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예, 뭐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와 위험 관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채권이 이제 위험 자산에 아마 좀 속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국채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TDF의 경우에는 이 목표 시점에 따라서 이제 다가갈수록 안전자산을 투자 비중을 늘어나게 되는 이제 상품인데, 이때 이제 위험 관리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맞는 안전자산 투자와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운용사의 어떤 접근과 저희 이제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저희 미래셋이 직접 TDF를 운영하는 하나의 이유고, 이게 해외 운용사에 비해서는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안전 자산의 개념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맞춰서 설정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차별화가 좀 실제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저희 전략배분 TDF의 운영 성과가 타 TDF에 비해서 이 목표 시점에 다가갈수록 위험 대비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수익률을 위험 지표인 표준 편차로 나눈 이제 값이 되겠는데, 이 목표 시점에 가까운 TDF일수록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안전자산이 비중이 높아진 펀드일수록 우리나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적합한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게 이제 타 TDF와의 확연하게 차이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 자산운용의 TDF 상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운용 상품은 지금 현재 TDF 시장에서 이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수타코가 또 5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삼성 자산운용 TDF는 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한국형 TDF는요,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그 원칙에 입각한 그런 TD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투자 판단이나 투자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은,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저희 한국형 TDF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그 투자 목표를 명확히 반영을 해서 가장 심플하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은 호응들이 있어서 지금 좀 빠르게 5천억을 좀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TDF의 첫 번째 강점은 이제 한국형 글라이드 패스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그런 것을 이제 개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글라이드 패스는 TDF의 가장 좀 핵심적인 그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제 한국인의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정해주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라이드 패스를 기반으로 해서 13개의 주식형 그리고 글로벌 채권형 펀드들을 이제 분산 투자하게 되는데요.
근데 좀 특징은 뭐 파생 상품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커머더티 같은 것들에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제 주식과 채권,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자산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의 펀드들을 나눠 보면 대략 한 70개국에 한 1200개의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표가 사실 그 TDF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펀드에 가입하시는 고객의 투자 목표는 은퇴 생활을 잘 이루는 건데, 좌측이 이제 젊을 때인데요. 젊을 때는 자산을 증대시키고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목표라 주식 투자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의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은퇴하는 시점으로 다가가면 내 투자 목표는 바뀝니다. 뭐는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보존하는 쪽으로 이제 투자 목표가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주식 투자 비중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성장주 비중은 좀 줄고 이제 안정적인 좀 배당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심플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한국형 TDF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 라인업이 되면 대략 한 12개에서 13개 정도의 TDF가 될 건데요. 결국 이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고객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건 이제 출생 연도에 60을 더해서 나오는 숫자, 즉 60이 더하면 제가 은퇴가 예상되는 연도가 되겠죠. 그 근처에 있는 TDF를 가입을 하시는 게 매우 심플한 선택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자산운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자산운용사와 협업을 해서 진행 중인데, 이 운용사는 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한국형 T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6위의 그런 대형 운용사한테 이제 위탁을 좀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운용사나 해외 운용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 장기 투자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하나의 펀드를 다수의 매니저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 펀드의 운영 철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목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니저들에 대한 그 보상 시스템도 굉장히 장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성과가 좋았을 때 매니저들이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니어 매니저들과 그 다음에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공존하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운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그리고 또 미국 캐피탈 그룹을 통해서 위탁 운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삼성 자산운용의 TDF 상품들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성과도 궁금한데요. 설정 이후 수익률 추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 미래에셋 TDF 먼저 좀 보시면, 우선 이제 앞서 글라스 패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이 글라스 패스 내용을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얼마나 이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잘 관리해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그게 이제 투자 위험과 수익률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최근에 그 전략 배분 TDF 이제 수익률을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보여봤는데, 여기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글라스 패스의 형태를 좀 엿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지난주 주식시장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을 좀 반영된, 그러니까 이틀 정도 빠졌죠. 10월 23일 기준이니까요. 이틀 정도 빠진 기준인데 한 12.8%에서 7.9%까지 이 목표 시점별 TDF 간에 상당히 좀 일관되고 좀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타 TDF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우월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자산운용의 TDF 상품 성과는 어떤가요? 네, 지금 설정 후 성과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대략 2045 같은 경우에는 설정 후에는 한 14.5%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2025 같은 경우에는 한 8.9%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돼서 좀 다소 좀 높게 나오는데, 최근 조정으로 해서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대신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수익률과 대비한 그 변동성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변동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있어서 위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2045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 대략 뭐 20%의 수익률에 한 6%의 변동성.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 이제 가입하시는 2025나 2015 같은 경우에는 2020 같은 경우에는 예, 적정한 수익률에 이제 낮은 변동성을 가게 되는 그 투자 목표에 따른 정확한 그러한 나래비 그러한 리스크 리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질문 좀 몇 가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궁금증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저희 문자 샵 8181로 들어온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상당수의 TDF 상품이 재간접 펀드로 운영되고 있죠. 이 재간접 펀드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재간접 펀드는 어떤 펀드인가요? 네, 실제로 좀 TDF 상품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 TDF 증권 투자 신탁 괄호 열고 재간접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재간접형 펀드 좀 용어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일반적인 펀드들은 이제 매니저가 직접 주식을 펀드에다 바로 담고 채권을 사서 바로 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간접 펀드는 하위에 그 투자하는 자산들이 그냥 일반 펀드들입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펀드를 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DF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분산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사기보다는 재간접 펀드를 통해서 좀 더 넓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재간접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펀드를 지금 상황에서 가입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인데 펀드 가입을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급락장이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좀 이런 상황에서 TDF 가입하는 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가장 궁금해하신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이게 원인이 이제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고 그게 이제 일종의 패권 다툼까지 가서 좀 더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펀드에 투자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런 급락 시장이 하락을 할 때가 중요한 어떤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럴 때 이 투자자분들은 다들 좀 두려움 때문에 쉽게 손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각 국가가 그냥 다 망하는 길로 갈 거냐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TDF와 같이 분산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의 현재와 같이 급락하는 시장에서 조금씩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서 분산해서 좀 들어가신다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개인연금 제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상품들을 담을 수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